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금융을 샅샅이 파헤치는 허윤영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주주분들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오늘 14일이거든요. 방금 전에 카카오가 하도 이 골목상권 침해 이런 비판을 받다 보니까 이 3천억 원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호출 그리고 이걸 폐지하고 뭐 꽃 배달 같은 좀 간식 배달 그건 아예 중단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99,000원짜리 데이터 서비스를 33,000원? 네네, 정도 맞습니다. 낮추기로 했죠. 네. 어쨌든 이 카카오라는 이 엄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빅테크가 좀 규제 쇼크를 이제 받고 있는데, 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카오뱅크도 뭔가 좀 추풍 낙엽 아닌가. 제가 사실 발경제에서 이 카카오뱅크 상장 전에 좀 공모가에 대한 좀 뭐랄까요, 비판적인 그런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의견이 맞았다는 게 아니라 이 상장 이후에 카카오를 비롯한 이 빅테크 규제 그리고 또 오버행 뭐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좀 힘든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카카오의 주가를 받쳐줬던 상당 부분은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대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확장성, 네. 그리고 그 확장성을 그 지탱해 줄 만한 플랫폼의 힘. 네. 근데 그 힘을 봤을 때는 납득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정도로 공고한 메신저라는 플랫폼의 힘이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떤 서비스를 올리더라도 충분히 많은 사람한테 노출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계열사들도 맞습니다. 설사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 메신저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카오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원천을 기반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되려 발목을 잡으면서 그 독점에 대한 우려,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어닥치면서 카카오 계열사. 전반적인 그 플랫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뭐 카카오뱅크나 뭐 카카오에 대한 규제는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저는 오늘 사실 좀 주제는 뭐냐면은 카카오뱅크 주주들도 지금 좀 마음이 안 좋으시겠지만 못지않게 마음이 안 좋은 투자자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좀 약간 이거 뭐라 그럴까,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뭔가 뭐 이런 일도 있었네 싶은 거죠. 불똥을 튄 것, 불똥을 유탄을 맞은 거죠. 네. 바로 이 은행 ETF, 은행 ETF 투자하시는 분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ETF 잘 아실 거예요. ETF가 어떤 상품이냐면은 이 특정 지수, 그러니까 은행 ETF 같은 경우는 KRX 은행업 지수를 추종을 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ETF 수익률을, 이게 지수 수익률을 추종을 하는 상품인데, 그러니까 ETF에 투자를 하면은 뭐 내가 개별 은행을 투자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나라 전체 금융업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냥 다 샀다고 보면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은행이라고 생긴 애들을 다 산 것을 모아놓은 주식.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은행 ETF에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카카오뱅크가 이 은행업 지수에 편입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만약에 공모주로 편입을 할 일은 없지만, 그렇죠. 공모주로 편입이 됐으면 조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공모주,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지수에 편입이 됐는데, 대표적인 게 MSCI 지수,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그리고 바로 이 은행업 지수에 카카오뱅크가 편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은행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갑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상장되자마자 편입됐어요? 카카오뱅크의 상장일은 지난 8월 6일이었죠. 그리고 한 달여가 조금 지난 이제 9월 10일에 은행업종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잠깐만, 그때면 거의 다 올라가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 카카오뱅크가 은행업 지수에 편입됐을 때 기준이 뭐냐면 그 종가가 72,000원이었습니다. 72,000원. 72,000원. 지금 주가가 어제 종가 기준 64,600원인 거죠. 많이 빠졌네요. 네. 근데 카카오뱅크가 상장 이후 최고가가 94,4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는 최고가 대비 한 30%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94,400원을 찍고 쭉 이렇게 떨어져 왔는데, 떨어지기 이제 막 시작한 시점에
카카오뱅크가 은행업 지수에 편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은행업 지수라는 애가 카카오를 좀 비쌀 때 잡은 거네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거네요. 아마 뭐 머리 끝은 아니고 네. 한 가슴?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주가 추이만 봤을 때, 그 정도에서 편입이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은행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카카오뱅크를 왜 반기지 않냐? 크게 두 가지, 주가랑 배당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은행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금리 인상기에 또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수혜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은 근데 반대로 주식시장에는 좀 안 좋은 악재이기 때문에 이걸 해지하는 용도로 그러니까 은행 ETF, 그러니까 금융주가 많은 ETF에 투자하면은 금리 인상기에도 주가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고 그 또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은행 ETF 하는 이유는 바로 배당이죠. 배당. 그래서 이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이 뭐 개별 ETF를 막 직접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퇴직연금, 뭐 IRP 이런 쪽에서도 기관들이 많이 그러니까 요청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은행 금융업종 금융주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막 무슨 바이오 업종처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제 이렇게 뭐 우상향 하기를 바라면서 변동성은 낮은데 그런 가운데 배당은 받을 수 있고 좀 상대적으로 좀 투자 성향이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게 되는 ETF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행 ETF 분들이 보기에 나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이 배당을 받고 싶은데 카카오뱅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머리에서 어깨가 떨어진 시점에서 편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은행 ETF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내가 원해서 내가 바라던 이 은행 ETF의 투자의 장점 이게 좀 옅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카카오뱅크가 정말 앞에 주가가 창창하고 막 이제 상장해서 막 아무 규제도 없이 지금 빅테크 규제 쇼크 때문에 막 떨어지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거 없이 앞으로 뭐 주가가 오를 거야 라고 하면은 좀 은행 ETF 분들의 반발이 더했을 텐데 문제는 이게 이 편입된 시점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 하락을 하는 와중에 편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행 업종에 편입된 시점 9월 10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때 이 카카오뱅크의 PBR이 10배입니다. 10배. 이 네로라는 우리 그 대표하는 금융사 PBR이 높은 데가 0.5배. 뭐 이런데 이것보다 20배가 높은 상태에서 편입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게 카카오뱅크의 시총이 크니까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겠어요?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입니다. 와,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가장 높은 게 KB금융,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신한, 그리고 하나금융, 다음 카카오뱅크거든요. 그러니까 시총만큼의 비중까지는 아니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전문가 그 거래소가 어떻게 지수를 편입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편입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일정 부분 가중 평균을 해가지고 편입을 하는 방식이어서.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은행 업종 지수에 편입된 비중이 13%면은 이게 상당히 큰 거거든요. 상당히 크죠. 거의 코스피 지수에서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 ETF 투자자가 보기에 가뜩이나 이 보수적이신 분들이 보기에 PBR 10배에 달하는 이 카카오뱅크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 카카오뱅크의 주가 하락의 트리거가 된 게 어떤 이벤트였냐면 바로 우정사업본부가 이 블록딜을 했잖아요. 맞아요. 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8만 원이었거든요. 8만 원. 비싸게 팔았네. 그렇죠. 근데 당시 이 우정사업본부가 팔던 시점에 카카오뱅크 주가가 8천 원 정도였어요. 그러면 할인율이 적용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우정사업본부가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국내 자본시장에서 100조 원이 넘는 이 자금을 굴리는 정말 큰 손 중에 하나거든요. 이 전문가가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8만 원에 넘겼다? 그러면 카카오뱅크의 이 적정 가치가 8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신호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참고로 우정사업본부에 단장을 하셨던 분이 발췌형제에 나오셨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우정사업본부가 어떤 스타일로 투자를 하는지 그런 얘기도 얘기해 주셨는데 우정사업본부 입장에서 그때 비상장 투자로 들어가기는 했었는데 그러면 사실 우보원 입장에서는 워낙 그 시세 차익이 크니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굳이 적정 가격을 따지지 않아도 팔 수는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워낙 많이 벌었으니까. 뭐 적정 가격이 8만 원이다라고 결론 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보기에
블록딜 물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그쵸. 이게 신호가 된 거거든요. 그럼 다른 주주도 팔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도 들죠. 예. 정확하게 이제 그 은행 ETF 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지금까지 이 기존 주주들 물량 중에 한 4.5%가 팔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근데 네. 이론적으로는 약 추가로 이 카카오뱅크 주식수의 11.4% 11.4%. 요게 다 싹 다 기존의 이제 기관 투자자거든요. 이 이베이 코리아, 서울 보증보험, 뭐 예스24 같은 경우는 상장 전에 이제 블록딜을 하려다가 워낙 이 카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그때 이제 팔지 않고 상장 이후 이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매물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정사업본부도 이제 한 0. 다 판 게 아니라 한 0.3% 정도를 남기고 팔았기 때문에 이 기존 주주들의 차익 실현이 시작된 시점에 은행업 지수에 편입이 됐다. 이러면 이제 은행 ETF 하시는 분들이 우려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물량을 네. 그러니까 시장에 던지든 블록딜을 하든 어쨌든 매물로 던지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분량을 어쩌면 일부분은 ETF가 받아준 거거든요, 또. 그렇죠.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심지어 제가 예전에 우본에서 그 심사하시는 분을 좀 만났었어요. 그 네. 의사결정하시는 분 만났는데 네네. 카뱅에서 증자를 요청할 때 이걸 받아줄 것인가에 대한 심사를 하다가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받을 수가 없다. 너무 비싸다. 라는 평가를 하긴 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때 증자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은 카카오뱅크가 그때 이제 자본금가 갑자기 단기에 대출이 늘다 네네네. 보니까 자본금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그 보증하기 위해서 그때 증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는 그 우본을 비롯해서 주주들은 좀 비싸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할 분명히 거예요. 상장 전에도 갖고 있었다는. 근데 그런 물량이 11%가 나올 걸로 대기하고 있는데 이 은행지로 편입이 됨으로써 이 은행 ETF는 일정 부분 그걸 또 사들여야 되는 거고. 게다가 14%까지 편입이 된 편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영향력이 그만큼 크죠. 큰 거죠. 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주가 하락에 하는 와중에 편입이 됐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더 큰 문제는 배당. 이게 배당을 기대가 어렵죠. 이게 사실 카카오뱅크가 지금 상장 이후에 뭐 금융 대장주로 오를 어마어마한 기업이긴 하지만 사실 이 출범이 2017년 인터넷뱅크가 2017년에 출범이 된 4년 5년 예. 안 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뭔가 뭐 이제 좀 궤도에 오르긴 했지만 그 아직까지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외형 확대, 그 뭐 M&A를 위한 자금, 그리고 대출 자산 확대를 위한 뭐 좀 자금 투입 이런 쪽에다가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지. 반대로 말해서 배당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상태다. 배당의 여력이 좀 부족하죠. 네. 예. 근데 이게 은행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주가 하락보다 이 배당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어차피 사고 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은행 ETF는 이 분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분배금이 그냥 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작년에는 이 그 국내 은행들의 배당 제한 때문에 사실 작년에 은행 ETF의 분배금은 좀 기대보다 못 미친 게 사실이죠. 근데 하지만 지금 이제 당장 중간 배당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 그리고 앞으로 국내 금융사들이 공격적으로 배당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인데 카카오뱅크가 말씀드렸듯이 배당을 할 가능성은 적거든요. 근데 이 은행 ETF의 14%를 차지하는 이 카카오뱅크가 배당을 안 한다? 이러면은 이 은행 ETF의 분배금 평균을 깎아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주식으로 채워놨으면 네네. 그만큼 배당을 받았을 텐데 네. 14%의 포지션을 카카오뱅크가 들어오면 배당을 안 한 애가 1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전체 분배금의 평균을 떨어뜨리는 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물론 카카오뱅크가 이제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은행업 ET가 이거는 원래 투자 상품이라는 건 자기의 성향과 맞습니다. 또 맞아야 되잖아요. 네. 은행 ETF, 은행 줄 아시잖아요. 지지부진하니 그냥 꾸역꾸물꾸물하니 그냥 남들 올라갈 때도 잘 안 올라가고 그냥 스물스물 하다가 배당이나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금융당국에서 한 대씩 맞으면 배당도 잘 안 주고 그러면서 그냥 아이고 회사가 좀 이렇게 워낙 좀 저평가돼 있고 그러니까 크게 손해는 보지 않겠지. 그러면서 네. 때 되면 배당은 주겠지. 이제 그런 성향의 분들이 들어갔는데 너무나 변동성이 크고 그쵸. 배당을 안 주는 그런 주식이 큰 돌아버린 비중을 차지하게 거죠. 보이게 네. 된 거죠.
그 실제로 이 은행 ETF 중에 가장 거래량이 많은 게 코덱스 은행. 우리나라 그 국내에는 이 KRX 은행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2개가 있는데 예. 그 중에 코덱스 은행이 가장 거래량이 많은 이제 ETF거든요. 예. 근데 지난해 4월 이 코덱스 은행 ETF의 1주당 배당 분배금이 330원이었는데 예, 얼마인데요? 배당 수익률로 환산을 해보면은 한 6.76%. 오. 그러니까 모든 ETF 6.7%요? 네. 와. 그러니까 모든 ETF, 뭐 고배당 ETF 이런 거를 통틀어서 가장 높았거든요. 그래서 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4월 이후에 이제 그 코로나19 겹치면서 좀 살짝 이 은행 그 배당에 대한 불안감이 좀 떨어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늘어날 일만 남은 상태인 거죠. 근데 이 계속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카카오뱅크가 ETF의 14%까지 차지하면은 이 ETF 투자하신 분들이 기대한 만큼 이 ETF 분배금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다. 단순 계산을 해봐도 여기서 14%만큼의 배당이 빠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네네네. 거의 그냥 똑같이 보더라도 5%대로 떨어진다는 맞습니다. 얘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배당이 이 줄어든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 은행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투자 논리, 권준희 기자가 말한 이 투자 성향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좀 그런 이벤트여서 좀 지금 뭐 은행 ETF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이 은행 ETF 팔고 그냥 내가 기존 ETF의 비중대로 직접 금융사를 사가지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은행 ETF 배당을 좀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고배당 ETF로 갈아타겠다. 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ETF 가격도 좀 떨어졌어요? ETF 가격은 보니까 아직 카카오뱅크가 편입된 지 이제 3일차밖에 안 돼서 3일밖에 안 됐구나. 왜냐면 9월 10일 그리고 월화 이렇게 3일차잖아요. 근데 웃긴 게 확실히 카카오뱅크의 주가 흐름과 확실히 좀 연동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워낙 거래량도 많고 카카오뱅크가 워낙 거래량도 많고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다 보니까 오늘도 카카오뱅크가 오늘 14일이거든요. 어저께 6% 떨어졌는데 오늘 반등해서 지금 한 6%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은행 ETF도 함께 오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점점 카카오뱅크의 어떤 이 주가 연동률이랄까요? 이런 거랑 좀 연동이 되고 있어서 이거는 변동성이 앞으로 오버행 이슈도 있고 또 규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가뜩이나 카카오뱅크는 대출 규제까지 받아서 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려한 상황에서 이게 좀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이렇게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남은 기간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큰데 이제 이 출렁이는 변동성을 은행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연 감내할 수 있냐? 아닐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좀 네. 그러면은 그 자체로 이제 은행을 원래 좋아하던 은행 ETF를 좋아하던 분들이 빠져나가면 네. 그러면 이게 카카오뱅크가 빠져서가 아니라 네네. 이 분들이 그 ETF를 매도함으로써 ETF 가격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엿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괴리율인데 예. 괴리율이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권순희 기자가 방금 말해주신 것처럼 은행도 이 시장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 호가가 있고 막 거래가 되잖아요. 예. 근데 한편에서는 이 은행업 지수를 추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게 있냐 바로 증권사 유동성 공급자라는 LP들이 이 은행업 지수와 이 실제 ETF의 괴리가 너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호가를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장 가격과 실제 이 은행업 지수와의 차이가 커지면 이걸 괴리율이 커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괴리율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은행 ETF라는 게 카카오뱅크에 너무 종속이 많이 돼서 좀 변동성도 커지고 좀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좀 지표가 바로 이 괴리율이거든요. 좀 요런 걸 한번 아직 너무 카카오뱅크가 이 편입된 지 이제 3일 영업일 기준으로 3일밖에 안 돼서 이 괴리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차장이 너무 표본이 적은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 좀 이 은행 ETF 괴리율을 제가 한번 보면서 또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네. 카카오뱅크는 자기를 은행들하고 같이 취급하지 마라. 우리가 그때 티어그룹 할 때 피어그룹 할 때도 은행을 안 꼈잖아요. 다 이제 외국계 핀테크 이런 데로 했는데 결국은 자기네는 은행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네. 어떻게 그냥 지수 편입상
그 너는 은행이니까 지수로 들어가. 네. 내가 은행에 들어갔더니 그 나머지 은행 그 ETF 하는 사람들은 쟤는 은행이 아니라는데 왜 넣어요? 뭐 이렇게 되는 그죠. 조금 이게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카카오뱅크가 주가가 올라서 은행 ETF 주가가 좋아지는 거는 좋은 건데 어쨌든 투자 성향이라는 거는 이제 은행주 특유의 그 은행주 지수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보수성 네. 그리고 배당 고배당 이런 거를 기대하고 있던 상품인데 그 상품의 취지가 약간은 좀 무색해진 측면이 좀 그쵸.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권순영 기자가 말해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 ETF를 분류하는 방식이 굉장히, 그러니까 ETF에 이 기업이 편입될지 편입이 안 될지를 분류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기계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쵸. 그냥 이 시가총액의 평균을 내가지고 이 시총이 크면은 기계적으로 편입이 되고, 근데 요게 이제 좀 이 빅테크라는 새로운 영역이 이제 막 이 도래하면서 이 ETF 분류 방식이 구시대적이 돼버리는 좀 요런 거를 시사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예. 예전에 이 HLB라는 회사 잘 아실 텐데 HLB 뭐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있을 것 같은데 HLB가 어떤 회사죠? 현대 라이프 포트. 조선사입니다. 바이오 회사인 줄 아셨죠? 네. 근데 당시에 이 HLB가 막 그 신약 개발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면서 한때 막 코스닥 막 시총 막 상위까지 오르고 엄청 핫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때 이제 권순희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조선업 ETF인가 이 상품이 엄청 수익률이 좋았다고 해요. 그때 조선업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조선주 ETF가 1등 했어요. 수익률 1등. 그러니까 요거랑 좀 뭐 이건 좀 극단적인 사례라 좀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이 카카오뱅크도 이 ETF에 편입될 때 이 분류하는 데 있어서 좀 이 기준이 너무 기계적이다 보니까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이제 치부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이 앞으로 빅테크 뭐 사실 토스도 그렇고 뭐 네이버도 향후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좀 이런 빅테크를 이 ETF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과연 이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지, 그렇다면 이 기계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기존 은행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감내를 해야 되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과연 같은 산업 내에 있어도 네네. 그 산업 중에 그 기업별로 네. 특성들이 되게 많이 분화가 돼요. 그리고 업종이 융복합이 되기도 하고. 그쵸. 그러면 이 업종 특유의 그런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ETF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업종 ETF 특유의 그런 게 좀 사라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 로보드바이저 네네. 업체를 만났는데 그 업체에서는 이렇게 펀드를 이렇게 쪼개더라고요. 그러니까 펀드를 왜 쪼개요? 그랬더니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주식이다라고 해서 베트남 펀드다. 그래가지고 펀드를 이렇게 살라고 보면은 거기 편입된 종목 중에 베트남 주식이 몇 개 없다는 거예요, 비중이. 그러니까 베트남 주식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를 좀 많이 섞어놓은 측면이 있고, 그 뭐 선진국 지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뭐 미국을 사고 싶은데 딴 게 많이 섞여 있거나 펀드가 좀 이렇게 돼 있는 성격이 있어서 이거를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성격에 맞는 거를 따로 모아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업종 ETF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산업과 융복합으로 인해서 그 업종 ETF 특유의 그런 색깔이 좀 희박해지면 그 틈새를 또 이렇게 좀 네. 파고 들어가는 그런 ETF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도 좀 하게 하네요. 그럼 어쨌든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계적인 산업 분류 때문에 이 ETF를 기존에 투자하시던 분들의 좀 불편을 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이거를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 한국거래소나 아니면 좀 금융당국에 계신 분들이 이걸 좀 빅테크랑 새로운 영역에 이 반영을 할 때 좀 이런 부분도 좀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도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좀 그런 걸 시사하는 좀 그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곁다리 얘기인데 네. 그 카카오뱅크는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슈에서 살짝 벗어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은행입니다. 인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곳은 보험도 팔 수 있고 네. 펀드도 팔 수 있고 대출도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카슈랑스로 은행에서 보험 팔죠. 네. 펀드 판매 하죠. 그리고 신탁, ELT 뭐 이런 신탁을 이용하면 그 신탁 구조에서 다른 상품들을 편입해서도 팔 수 있어요. 그러면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페이는 지금 전자금융사업자니까 보험을 판매하고 펀드를 판매하고 대출을 판매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지만 카카오뱅크는 사실 상관이 없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금융 이슈, 금융업 규제 이슈로 가다 보니까 이제 동반하락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카카오뱅크에서 하면 되잖아.
페이가 굳이 하는 걸. 페이에서 할 필요 없이 뱅크에서 하면 될 텐데 이게 왜 굳이 라이센스가 애매한?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는 그 밑에 증권사와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가 자회사로 있긴 있어요. 네네. 근데 금융당국에서는 그건 자회사의 라이센스지 않냐? 그쵸. 너의 라이센스는 전자금융사업자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카카오뱅크는 그걸 이미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다가 동시상장 문제가 또 다시 다 발생을 해요. 카카오뱅크의 주주 구성과 카카오페이의 주주 구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어떤 사업을 카카오의 저 윗단에서 어떤 이유로 이들의 업종을 이렇게 나눠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이걸 예를 들어서 페이 거를 다 한다. 그럼 페이 주주. 페이 주주들은 뭐라 그랬죠? 그럼 카카오뱅크 주주들은 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은행들은 뭐 왕가주라스도 파는데. 하고 펀드도 하고 왜 니네는 안 해? 그러면은 사실 할 말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동시상장, 그러니까 주주가 일치되어 있지 않은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굉장히 자회사들을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해놓고 외부 자금을 많이 유치를, 그러니까 자회사가 원래는 모회사에서 자본을 투하해 주는 게 아니고 자회사가 직접 외부에서 자금 조달하는 거. 제일 극단적인 방식은 IPO를 하는 거. 그래서 외부 주주들이 충원될수록 그 외부 주주들 사이에서의 이해상충 문제도 이 뱅크와 페이의 문제에서 좀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참 카카오뱅크는 상장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까지 참 많은 이슈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보면 정말 핫한 회사는 핫한 회사인 것 같아요. 발칙한 경제도 카카오뱅크 하나 올라오면 조회수가 그냥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우리가 근데 카카오뱅크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카카오뱅크를 보면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라는 회사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 빅테크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기서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그 기존에 있는 산업군은 어떤 산업군이었는가, 왜 이쪽은 혁신하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좀 복합적으로 좀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계속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